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2016년 여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민석 씨입니다. 그가 직접 체험한 이 끔찍한 일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방학이었습니다. 학교도 없고 할 일도 마땅치 않던 중학교 3학년 5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제보자 민석이를 비롯해 준호, 태민, 지훈, 그리고 승우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반 친구들로 평소 장난기가 많고 호기심이 왕성한 전형적인 중학생들이었습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지만 결국 평소 소문으로만 듣던 패가 탐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담력 훈련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일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것이 그 나이대의 심리였습니다. 그 폐가는 공주시 외곽 대나무숲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집에 대한 기이한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사람이 살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이 모두 농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안개가 짙게 깔려 마치 다른 세상과 경계를 이루는 듯한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그 집 이야기만 나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정작 왜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곳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런 애매한 금기는 오히려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탐험 당일인 7월 중순의 어느 오후 5친구는 오후 4시경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여름해는 아직 높았지만 폐가까지 가는 길이 제법 멀었기 때문에 일찍 출발했습니다. 민석이는 가방에 물과 간식을 준비해왔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 손전등이나 간단한 도구들을 챙겨왔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 구불구불 이어졌고 양옆으로는 키 큰 풀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여름 오후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떠들썩하던 분위기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대나무 숲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고 그 소리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숲속은 바깥보다 훨씬 서늘했지만 동시에 숨막히는 듯한 답답함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대나무 숲을 지나 폐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는데 겉보기에는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개는 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담장은 여러 곳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멀리서 볼 때와는 달리 가까이 다가가니 뭔가 위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용기를 내서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야, 별거 아니네. 그냥 오래된 집이잖아. 준호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여전히 불안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그 집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가구들이 뒤엉켜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천장 곳곳에는 물이 새어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1층을 둘러본 후 준호, 지훈, 승우는 호기심에 이끌려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에 1층에 남기로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친구들의 발걸음 소리가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와 함께 2층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때 태민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층 왼쪽 창가방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민석이는 태민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태민이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태민이는 무속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어머니도 어느 정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역시 어릴 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방에 팥과 소금, 작은 막걸리병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태민이의 눈에는 그 순간 끔찍한 광경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2층 왼쪽 창가방에서 잠옷 차림의 머리 긴 여자가 방 안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 부분에는 검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여자가 아래층에 있는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민이는 급히 팥과 소금을 꺼내 집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따라 사방에 뿌렸습니다. 이는 귀신의 접근을 막고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봉쇄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태민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민아, 너 왜 그래? 뭐가 보여? 민석이의 물음에 태민이는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들 빨리 내려와야 해. 위험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 지훈, 승우는 2층 안쪽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민이는 계단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힌 듯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2층에서는 세 친구가 가장 안쪽 방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 달리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천장에서 끊어진 밧줄이 매달려 있었고 방 한쪽에는 오래된 화장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대 거울은 깨져 있었지만 그 앞에는 아직도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다른 곳보다 훨씬 차갑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오래된 집이잖아. 승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장의 밧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시끄러운 준호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 이상했습니다. 준호야, 너 괜찮아?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흐릿하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갑자기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 준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성숙한 여자의 목소리로 천천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혼자는 정말 심심했는데 5명이나 와주다니 고마워. 이제 5명 모두 함께 가자. 지훈이와 승우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분명 친구 준호였지만 목소리도 다르고 표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준호의 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여자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어. 특히 밤에는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 괜찮아. 너희들이 와줬으니까. 지훈이와 승우는 공포에 질린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천장의 밧줄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쓰던 건데 끊어져 버렸네. 하지만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지훈이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승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승우야, 빨리 나가자. 두 친구는 가까스로 움직여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준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1층에서 기다리던 민석이는 태민이가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민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멀리 가야 해. 곧이어 지훈이와 승우도 계단을 굴러 내려오듯 뛰어나왔습니다. 두 친구의 얼굴도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어?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평소 준호의 성급한 성격과는 전혀 다른 느긋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가 평소의 준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어색했고 눈빛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에 익숙하지 않은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다들 나가 있어? 아직 구경할 게 많이 남았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2층에서 들었던 여자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더욱 친구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태민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정신 있니?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한데?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무조건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벌써? 아직 재미있는 게 많이 남았는데. 준호가 아쉬워하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준호의 말을 듣지 않고 폐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지만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했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준호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장난치고 시끄럽게 떠들던 그가 조용히 혼자 뒤처져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뒤돌아보며 폐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친구들은 각자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날 일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와 승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변한 모습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여자 목소리로 말했던 장면이 악몽처럼 되돌아왔습니다. 태민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에게 그날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할머니는 태민이의 말을 들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민아, 내가 본 게 맞다면 큰일이다. 누군가 빙의된 것 같은데. 할머니는 즉시 태민이에게 함께 갔던 친구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특히 준호를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날 태민이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통해 간신히 준호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의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시끄러웠던 준호가 조용하고 무뚝뚝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멀리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태민이가 준호를 할머니에게 데려갔을 때 할머니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아이는 강한 빙의 상태야. 바로 구술해야 해. 할머니는 며칠 밤낮으로 구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때로는 여자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술하는 동안 준호를 통해 그 여자의 이야기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는 그 집의 큰딸이었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로 인해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냥 혼자 있기 싫었어. 너무 외로웠어. 준호의 입을 통해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의 한을 달래주면서 저승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쉽게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외로움과 원한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이와 승우도 이상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두 친구는 3일 동안 계속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그 악몽에는 항상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자. 혼자 있으면 안 돼. 꿈속에서 그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태민이 할머니는 지훈이와 승우에게도 간단한 정화의식을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두 친구는 빙의되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석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증상이 가벼웠습니다. 폐가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태민이가 미리 뿌린 팥과 소금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의 굿 끝에 마침내 그 여자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준호는 정신을 차린 것 같았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굿이 끝난 지 며칠 후 준호와 그의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준호의 집을 찾아갔을 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모두 바뀌어 있었고 학교에서도 전학 서류만 받았을 뿐 새로운 학교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친구들은 준호의 소식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친구들이 성인이 된 후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그날의 일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승우는 그동안 혼자 간직하고 있던 기억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가 2층에서 보였던 기이한 행동들, 여자 목소리로 말하던 것, 그리고 그 후 며칠간 겪었던 악몽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태민이는 자신이 본 것들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이 준호의 목을 조르던 모습, 그리고 할머니가 구슬하면서 알게 된 그 집의 비극적인 과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에 살던 가족은 한때 화목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불륜, 그리고 아이들이 겪은 학교 폭력과 성폭행 등의 연쇄적인 비극이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특히 그 집의 큰딸은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끔찍한 일들도 당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고 결국 그녀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 2층 왼쪽 창가방에서 천장에 밧줄을 매달고 말입니다. 친구들이 본 그 끊어진 밧줄이 바로 그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집은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딸의 영혼은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과 원한이 점점 커졌고 마침내 5명의 중학생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데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태민이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서 빙의된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보여도 그 경험이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도 준호의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준호가 그 끔찍한 기억을 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이런 갑작스러운 이별이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함께 그 끔찍한 경험을 했던 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준호가 과연 괜찮은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민석이는 그 사건의 제보자로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폐가 탐험을 제안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날 준호를 더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연락을 하며 준호의 소식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도 해보고 공통 지인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 폐가는 사건 이후 몇 년 뒤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현재 농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을 피해 다닙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끔 그 일대를 지나던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나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들입니다. 태민이는 가끔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할머니가 해준 말을 떠올립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의 영혼이 구슬통에 떠나갔지만 그 장소 자체에는 여전히 강한 음기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은 그 근처를 지날 때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준호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빙의 경험은 단순히 굿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강한 빙의를 당하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평생 그 기억과 함께 살아야 할 거야. 가족들이 멀리 이사를 간 것도 그 때문일 테고. 할머니의 말이 태민이에게는 계속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친구들이 모두 사회인이 된 후에도 그들은 가끔 만나면 준호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방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민석이는 몇 년 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나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도 글을 올려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웠고 결국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석이는 우연히 심령 체험 제보를 받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 민석이가 이 사연을 제보한 가장 큰 이유는 준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통해 준호나 그의 가족이 연락을 해오거나 아니면 준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준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 일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려 있어요. 괜찮다면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그때 일로 상처받았을 텐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지 궁금해요. 민석이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제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심령 체험담을 넘어서 친구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담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준호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건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민석이와 지훈이, 승우, 태민이는 모두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지훈이와 승우는 한동안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악몽이 계속 되돌아왔고 특히 준호의 변한 모습이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태민이는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의 특수한 능력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무속의 기본을 더 배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직접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그 사건 이후로 심령 현상이나 미신적인 것들에 대해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것들을 잘 믿지 않았지만 직접 경험한 후로는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남은 것은 준호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었습니다. 함께 그 끔찍한 경험을 했던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상처를 극복했는지 궁금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 민석이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지만 여전히 준호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그 시절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준호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꼭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일로 상처받았을 텐데 지금은 괜찮아졌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때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는데. 민석이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여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폐가 탐험이 한 친구의 실종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며 아직도 그 결말을 알 수 없는 미해결 사건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준호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또는 준호의 소식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한 친구의 간절한 바람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심령 현상이나 미신적인 것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호기심만으로 위험한 장소를 탐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폐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원한과 외로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동시에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옛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여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일어난 실화 괴담, 준호의 실종과 폐가의 여자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